예, 안녕하십니까. 정준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교육이라는 문제 참 근본적이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바깥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면 외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교육을 부러움이나 경탄으로 보기도 하고 신기함이나 또 다소 이해할 수 없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의 행복이라는 표현이 나온 바 있고요. 아이들은 교실에서 경쟁을 배우고 입시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낯설게만은 느껴지지 않은 그런 아픈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 한참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교육 문제 지난 50년간 엄청나게 자주 이야기되었지만 실제로 바뀐 구조는 무엇일까 늘 의문에 차 있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우리 사회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 좀 더 심도 깊은 논의 나눠보겠습니다. 정준희의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말 자체를 또 실제로 만드신 분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문제의식을 또 전파해 오신 전도사이시기도 합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설계자 김종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오신 분이고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평소에 또 다양성 교육이란 말로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초기에 우리 김종인 교수님 한번 교육 문제 가지고 모셨었고 또 조희연 교육감님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무척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몇 가지 좀 시작하는 말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먼저 또 현장에 실천하신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교육감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뭐 혁신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설계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맞닥뜨려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사실 교육 중요하지만 이제 말하기도 귀찮다라는 반응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에까지 오게 된 데는 교육의 힘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교육 입국이죠. 모두에게 교육이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교육이 모두에게 절망이 돼 있는 거죠. 이 교육 경쟁에 몸을 담고 승자가 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해법이 안 보인다. 길을 잃었다. 하는 느낌까지 지금 있는 그런 좀 10년 동안의 그런 풍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좀 변화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엔 또 김종인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텐데 굳이 말하면 상당히 히트친 슬로건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히트가 칠수록 오해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질시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좀 드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근황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사실 답답한 요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 제목과 달리 그 내용은 조금 어렵거든요. 많은 교육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지식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도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되니까 조금 스피드를 높여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인선이 돼야 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팀이라든지 TF가 구성돼야 될 겁니다. 속도에 대한 조금 답답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오해라든지 또 찬 공격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를 하면
다른 뭐 공격하는 분들이 한 10분은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구도를 보면 서울의 명문 사립대 교수님들이 예, 주로 예, 예. 반대하는 논리를 피십니다. 그래서 예.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님들이 스피커도 굉장히 세시고 예, 예. 그리고 숫자도 많다 보니까 이 장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조금 답답하고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이정희 교수님이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 교수님이니까 예외죠. 별정이신 거죠. 이런 슬로건을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아니 뭐 이제 우리가 보통 혁신적이다, 네, 이노베이션을 한다 이게 이제 김정경 선생님의 커다란 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역사로 보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2000년대 예. 초반부터 예.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라든가 민교협 등에서 예. 그 당시는 이제 파리 모델처럼 그랬죠. 예. 그 통합 국립대학의 예.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게 10개 대학을 하나의 단일 대학으로 합친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서울대 장외익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울대 학부 폐지론 네. 뭐 이런 얘기 그 서울대 내부에서도 개혁 방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변주되어 오다가 2021년에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뭐 영어를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리프레이밍을 한 겁니다. 네, 예. 프레임을 전환한 겁니다. 약간 대중적인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이제 훨씬 더 통합국립대학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개혁의 어떤 대중적 지지를 얻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김 교수가 했다. 김 예. 교수님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슬로건이 잘 만들어지면 잘 꽂혀서 이제 확실히 그 담론의 힘을 높이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 보여서 또 생기는 이후의 문제들도 있고요. 예, 그 내용은 저기 본론에서 좀 정확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좀 더 이제 전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이 물론 이제 교육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이 교육하고 또 지역 문제부터 해서 직업, 산업 문제까지 다 연관되는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육이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문제는 과연 뭐로 봐야 되는가? 단순화시킨다면 어떻습니까? 예. 병목 현상이죠. 병목 사회죠. 병목 그러니까 사회.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11개 엘리트 대학을 언급을 합니다. 네. 그 11개 엘리트 대학이 종합대학 기준으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네. 이화여대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모두 서울에 위치해 그렇죠. 있죠.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이 11개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인서울 학교를 원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릅니다. 이 엘리트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네. 평준화 아니면 다원화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병목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현대 사회는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또 지식 경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좋은 대학이 서울이라는 한 곳만 탁 몰려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지역적 편중성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한 60여 개 있고 스카이 수준의 대학이 100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네.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준화 지역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 대학이 있는데 뭐 그랑제골이 전국적으로 200여 개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한 15% 정도 됩니다. 우리는 스카이를 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한 2% 정도 되고 네.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는 0.5%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쟁 체제를 이 병목 현상이 이루어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는 조금 넓혀서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직 서열화된 사회, 수직 서열화된 구조가 고착되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 서열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 있고 다 서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건전한 경쟁, 다양성 이런 걸 이제 해치는 거죠. 예. 원래 이제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도 왜냐하면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예. 서양보다 이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따라잡기, 추격에 용이할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서울대가 하나의 특권이 되는 거죠. 서울대 들어갈 때가 점수가 1, 2점 차이인데 이제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울거먹는 자격증이 되어버리는 예.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꼭 뭐 급진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 내지는 한 단계 도약이 불가능해지는 어떤 병목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다. 수직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성으로 예. 그렇게 수평적 다양성으로 그래서 여러 대학들이 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약간의 서열은 되어 있겠지만 수평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경쟁하고 공존하는 대학도 그래야 되고 다른 모든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병목 현상의 의미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가 더 있는 건데 이제 하나는 엘리트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데들이 지나치게 좁고 소수에 몰려 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수도권에 몰려 있고 서울에 몰려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회의 어떤 균등이랄까? 그러니까 한번 딴 간판이 그냥 평생 가는 이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입시 위주로 병목이 그냥 발생해 버린다. 뭐 이렇게 일단은 두 분의 말씀은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요즘 주택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공급 확대이기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학의 문호를 확 우리 김정은 선생님도 강조하시는 건데 예. 공급 확대 측면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조영 교육감님께 다시 더 여쭙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초중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 이후의 삶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대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수준까지 그냥 소급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경쟁이 그냥 쫙 이어지는 이 구조. 예. 이런 것들 아마 현장에서 엄청 지금 느끼셨을 텐데. 이제 저희는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4세 고시반, 7세 고시반 우리 영어 유치원이야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4세 고시반에 그러니까 강남의 탑 클래스 4세 고시반에 들어가려면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 영어를 떼야 된다. 예.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전에 미쳤다. 대한민국 완전히 교육에 관한 한 자녀 교육에 관한 한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까지 지금 와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학생들의 꿈과 끼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트랙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입시 중심으로 이게 완전히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면 사교육의 힘에 의해서 공교육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예. 솔직히 저는 이제 최근에 아이들 그 시험 보는 거를 제가 일부러 봤거든요. 예, 그 초중고, 이렇게 중고 아이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가 요즘에 또 되게 좀 심한데 이렇게 꽈서 어렵게 문제를 푸는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될까? 사실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상한 걸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뭘 가르치고 뭘 경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예. 뭐. 우리나라 교육은 한마디로 이제 정답 맞추기 교육이죠. 근데 원래 서양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데부터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변정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이 이미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이제 정답 맞추는 과정이 수업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 위주로 시험이 진행되니까 이런 토론식이라든지 서술형 이런 건 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공정성 문제에 걸리니까. 그래서 대학 서열 문제가 입시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평가 시스템이 수업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되어 있으니까 창의적인 인재를 훨씬 기르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의문자만 가지고도 아마 두어 시간 이상 얘기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전제를 깔기 위해서 정도만 일단 하는데 사실 그래서 교육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조 교육감님 말씀 주셨지만 20년 이상 최근 들어서는 얘기했었고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교육개혁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초중등 교육 내에서 교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의 생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든지, 교육청의 작동 방식, 지원 방식이라는 이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일정한 선진국 수준에 온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합리화됐죠. 예, 초중등 내부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10여 년간의 교육혁신을 통해서 공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됐다. 요렇게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경쟁은 너무 치열할 정도로 치열하고 왜곡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곡 현상이 이제 이렇게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건전한 전인적 성장 그리고 아이들의 내부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최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리고 그것도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모두의 잠재력을 이제 저출생 위기도 있으니까 모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입시 블랙홀을 향한 경쟁이고 이렇게 이제 아동 학대형 교육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점을 그러니까 내부는 많이 개혁이 됐는데 이제 요걸 총체적으로 이런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한 개혁의 시도는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등등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암기시 지식 교육을 넘는 교육을 하려면 이게 초중등 교육을 둘러싼 그 대학 학벌 체제, 서열 체제, 입시 제도 요걸 개혁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많이 공론화가 됐는데 이렇게 제도 개혁으로까지 딱 공약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꽤 중요한 전환적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양가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 합리화, 운영 시스템 자체 합리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질적 수준은 확실히 높아졌는데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과잉 경쟁의 문제, 그리고 인격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 부분에 이제 처음 손을 제대로 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네네. 뭐 저는 이 교육 체제를 이제 교육 파시즘 체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서열 경쟁이라든지 약육강식, 뭐 적자생존, 뭐 강자동일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12년 동안의 입시 교육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동의하는 사람은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런 차별이라든지 혐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극우 현상과 관계가 되거든요. 극우라는 건 뭐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마인드 자체를 우리 무의식적으로 내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극우 현상과 관계되어 있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라는 게 서열 체제이기 때문에 1등부터 끝까지 이제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과 2등, 1등과 10등 차이는 확연하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 능력 있는 인간이다. 내가 강자다. 이런 걸 내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파시즘 체제 때문에 우리 뭐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병드는 거죠. 근데 이 교육 파시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학 서열화죠. 대학 서열화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인해서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된 적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00년의 교육 난제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고 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서울대가 되는 거죠. 이 체제라는 건, 이 학벌 체제라는 건 일제시대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시대부터 기원하고 있는 대학 서열 체제를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학벌 체제를 완전히 타파하겠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적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과연 학벌 체제 타파냐, 교육의 민주화냐, 교육 파시즘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책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약간 공감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초중등 교육,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저희가 자랐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초중등 교육까지는 확실히 많이 나아졌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만 배제가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서는 사실은 저는 크게 문제 제기할 게 없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파급이 돼서 고등학교를 어딜 보내냐의 문제로 이제 사교육이 그렇습니다. 이 초중등을 이제 네, 왜곡하는 네, 방식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의 개혁과 이 입시의 어쨌든 문제를 연계해가지고 초중등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태. 이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계기로 네. 좀 슬기롭게 개혁을 좀 하고 어떤 문화도 좀 바꾸고 예. 이제 이게 이제 뭐 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굉장히 능력주의 사회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예, 예. 메리토크러시라고 하는 능력주의 사회인데 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성적 기반 예. 능력주의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은 아이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국영수 몇 개 푸느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중지능 이론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의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데 이제 지금 주로 필기 시험 위주로 요렇게 돼 있는 요 능력 측정 체제, 능력 네. 평가 체제에 일정한 좀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이제 학부모들이나 우리 사회도 좀 열린 인식, 특별히 이제 AI 시대는 AI 시대에 뭐 수능 점수 몇 점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기존에 말하자면 정답을 뛰어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AI 예. 시대에.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좀 불필요한 성적 기반 능력 측정 경쟁을 넘어서는 계기로 꼭 뭐 이 서울대 10개란 제도 개혁뿐만이 아니라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학부모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바로 연결시켜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 질문을 제가 김 교수님께 드릴 텐데, 아까 이제 대학 서열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유발해내는 대학 서열화가 수도권 위주로 지나치게 심각해진, 그리고 글로 들어가는 평가 시스템 자체가 이제 사실 문제가 많은, 요거로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왜 그동안 더 대학 서열화가 어떤 면에서 더 진행이 됐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서울대 정점 하나 정도였다면 사실은 아까도 쭉 나열해 주신 저희 때는 그런 걸 외우진 그러니까요. 않았거든요. 네, 네. 흥미로운 질문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엔 확실하게 심해졌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보십니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서울대 원탑이었는데 네. 지금은 스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효과죠. 서울대 하나가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도 좋아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게 확장되어서 이제 나머지 인서울 대학들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는 MIT, 하버드가 있으니까 뭐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네. 덥스 유니버시티 이런 게 강해지죠.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스탠포드, UC 버클리, 예. UC 샌프란시스코가 있으니까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다른 지방 대학들은 이제까지 투자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2조 예산을 가지고 부산대는 8천억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는 1조 이상의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면서 스카이 현상, 인서울 현상이 강해지면서 공강병목이라든지 서열화도 극단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대대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뭐 스카이, 인서울 대학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네. 한 20년 동안. 근데 박정희 시대 때는 조금 달랐죠. 박정희 시대 때는 뭐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경북대 전자공학과랑 뭐 구미 전자산업단지, 부산대 기계공학과랑 창원 기계단지, 전남대 화학공학과랑 여천 공업단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과 대학을 연결시킨 네, 거죠. 네. 근데 수도권은 이제 지식경제 중심이죠. 1980년대부터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게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지식경제가 80년대부터 한 40년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식경제라는 건 인재를 더 많이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엘리트 대학이랑 수도권의 지식경제랑 합쳐져서 이런 대학 병목 현상, 대기업 병목 현상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좀 사회학적 측면에서 네.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족주의라든지 네. 그런 문화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간이 고도성장의 시간이지 네. 않습니까? 그럼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력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늘어난 가정의 경제력을 우리는 또 가족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가족에만 몰빵하는 거예요. 예. 과소비도 안 해요. 하고 아이들 교육만 몰빵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교육 경쟁이 돈 경쟁이 돼버리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중요한 이제 변수의 하나가 이게 이제 사교육이 산업화되는 순간 예. 개개인의 맞춤형 말하자면 성적 재고 역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컨설팅도 해주고. 예. 완전히 맞춤형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아이들 낳았을 때부터 유치원 아래까지 가서 아이들의 패키지로 전 생애 과정을 디자인해 주는 식으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케어, 교육 설계 전문성이라고 할까? 예. 그 클리닉이 생겨난 거죠. 예, 그런 클리닉 역량 같은 게 예. 늘어난 거죠.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부모들의 늘어난 경제력을 아이들 교육에 몰빵하는 이것하고 말하자면 사교육 산업의 어떤 클리닉적 혹은 그 종합적 지원 역량이라고 할까? 이게 예. 이제 결합되면서 오늘과 같은 사교육의 그냥 거의 악순환 확대로 이어지는 게 나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쨌든 매수를 좀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수능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서열 자체를 이제 완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 입시제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베 꼬아가지고 변별을 위해서 그냥 굉장히 미국 교수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기본 소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체적인 학업 역량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글로벌 수준의 대학 평가 그리고 대학 순위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게 정부 지원의 어떤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늘어난 이제 소득을 좀 유수의 대학들의 아이를 보내는 쪽으로 이제 쓰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이제 집중된 이제 그 엘리트 대학 군을 만들게 되는 요 현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쫙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한 매스가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자. 이제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예.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이런 대학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왜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인구 4천만인데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었느냐. 예. 이게 국토 균형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수준 대학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인서울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에서 이 10개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퍼센티지가 18.5%입니다. 예. 우리는 서울대 보낼 수 있는 퍼센티지가 0.5%죠. 예, 그렇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 10개 대학에 보내는 입학생이 한 해 7만 명입니다. 예. 우리는 3,500명이죠, 서울대. 무려 20배나 차이가 나죠. 물론 이 7만 명 중에 신입생이 5만 명, 그다음 편입생이 2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열적 관점에서 보면 대학 입학이라는 걸 제로섬 게임이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은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다. 그러니까 20% 정도의 학생들이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발달 기회가 늘어나서 훨씬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의 모델을 따라서 0.5%만 받을 수 있는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20%까지 늘려주자라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취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또 이미 또 전통이 있는 사고 방식의 이제 새로운 버전이니까. 예. 조교육감님도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교육감으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외적 환경을 바꾸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의 통로다. 예.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약까지 들어간 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산대나 뭐 경북대나 전남대를 가느냐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를 가느냐는 건 대단한
일생일대의 고민이었던 온 그렇죠. 가족의 고민이었던 뭘 할까죠, 상황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수도권 중심의 나라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서울대 수준의 5천만의 나라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4천만으로 10개 있으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드는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결합되면서 서울대 10개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저는 초등등 교육이 정상화되는 대학 입시제도 개혁하고만 맞물린다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계기로 저는 정말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 만들어지면서 지금 AI 시대에 글로벌 AI 경쟁력,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에 어떤 대한민국 전체 총량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이제 네. 해드리면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는 이제 입시 방식이 뭐냐면 학점만 딱 봅니다. 내신만 보는 거죠. 우리는 내신도 보고 그다음에 수능이라는 걸 보죠. 그러니까 네. 이중 체계로 되어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SAT도 안 봅니다. 네. 학점만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입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우리는 뭐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학종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금 사교육비 32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평가라는 건 이제 줄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비교를 해서. 네. 절대평가는 그냥 자기의 성취를 재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다 절대평가입니다. 네. 고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그렇죠. 시험 수도 줄어들고 학생들 부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공교육 위주로 되겠죠. 네. 그리고 사교육을 경쟁에 대한 그 어떤 압박이 훨씬 줄어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나 되는 학생들이 서울대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수능이나 SAT도 보지도 않고 근데 내신으로만 가고 그러니까 경쟁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고 사교육도 훨씬 네. 줄어들고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대학 체제를 바꿈으로써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이제 제가 첨가시켜서 드리면 이제 말하자면 대학 학벌 체제가 좀 완화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이제 넓어지는 상황에서 예. 그 관문인 이제 대학 입시 제도는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교육계의 거의 공통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시하고 정시를 일단 통합하고요. 이게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이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시하고 정시를 통합하되 이제 지금의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네. 그래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볼 수 있고 이제 미국의 SAT하고 비슷하겠죠. 예. 자격고사형으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과 성적 외에 다양한 활동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별개로 돼 있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교과 교육의 연장으로 요 비교과 활동들이 연관해서 되면 자연스럽게 김정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 교과성 내신 내지는 교과 성적 속에 상당 부분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비교과 활동도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식의 입시제도 개혁이 되면 네. 대신에 이제 요 대학 서열화 그리고 이제 일종의 갈 수 있는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이제 예. 성과를 볼 수 있는 예. 것이죠. 작가가 되고 싶은 학자의 욕망이 투영됐던 책이 유라시아 견문이었던 것 같고요. 미래학자가 되고 싶은 역사학자인데 유라시아 견문, 이병환의 10년 만의 신작 이병환의 뉴아메리카 견문. 지금 미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는 단지 상징적인 플레이어일 뿐 새로운 미국의 설계자는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페이팔 설립자이자 그림자 대통령 피터 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프랑크푸르트 학파 철학자이자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트럼프 2기 부통령, JD 벤스. 전지적 미국 시점으로 본 뉴 아메리카 견문. 이병환의 아메리카 탐문.
대학에 집중적으로 분산된 그 지역들에 충분히 수준 높은 투자를 해서 서울대 수준의 대학들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잡히게 드러나려면 결국 이것도 수치가 필요하긴 한데 네. 이게 그 뭐 제가 서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연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어도 이제 공대 수준에서는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그래도 좋은 대학들이 있다 정도의 인식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종합대라는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서울대하고 유사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과 교수 역량이 이렇게 쭉 한 10개쯤으로 실제 평가 수치가 올라가게 만드는 작업이 장기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서울대 수준의 교수들이 그렇게 많냐? 네. 그 다음에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냐? 네.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역사상 사회과학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과학자들이니까 그렇죠. 예. 대학 평준화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예. 단연 칼막스입니다. 예. 칼막스가 200년 전에 예. 독일식 논서술형 시험인 아비투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트리에라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 32명이 이 시험을 봅니다. 네. 칼막스는 몇 등을 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우리 생각으로는 사회과학자 중에서 천재 중에 천재니까 예. 전교 1등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가정을 하겠죠. 근데 예.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칼막스가 8등을 했어요. 네.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경희대 사회학과 학생들에게 칼막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경희대 사회학과도 못 들어왔다. 3등급이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재를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데 서양에서는 20% 내지 30%를 인재라고 봅니다. 예. 칼막스가 당시 평준화였기 때문에 8등을 했지만 베를린 대학에 갑니다. 네. 베를린 대학이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하버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뭐 헤겔이라든지 피테 이런 사람들이 쇼펜하우거 이런 사람들이 교수였고 네. 20세기 초에는 아인슈타인도 거기 대학 네. 교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베를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8등 하는 애를 3등급 하는 애를 하버드 수준의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지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관이라는 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인재라는 건 한 20-30%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게 되고 예,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두가 인재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고 지금 교수 수준도 보면 전국의 교수들이 사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거점 국립대 네. 교수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되면은 일단 이제 대학원생들의 질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예, 우수한 학생들도 많고 양도 네. 많으니까 연구 역량이 이제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은 다 평준화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수요적인 측면, 서울대 수준의 학생들도 10배가 되고 서울대 수준의 교수도 10배가 된다,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첨부 네.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서울대 10개만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 네. 이걸 얼마나 정말 성과 있게 효과 있게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하는 걸 성취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실행될 거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걸 관리하는 교육부라든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초기 그 설계도 잘해야 되는 지점도 있고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향후 20-30년 동안 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고착화돼 버릴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산으로 치면은 김종현 선생님이랑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기로는 거점국립대 9개 중에 매년 뭐 한 1,000억, 조금 많으면 한 2,000억, 1,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지원하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거대한 예산인 겁니다. 그럼요. 기존의 네. 예산으로 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정말 선용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그다음에 진짜로 서울대 10개가 되어버리는 방향으로 이 1,000억이나 1,500억이나 2,000억을 선용하는 정말 치밀한 계획과 의지, 단합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특성화 분야,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한 4-5개 정도를 정하자. 예. 이 1,000억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론 다른 분야도 같이 이제 이게 공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야를 정해서 좀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걸 통해야 나머지도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시청자들이 좀 알아두시기 쉽게 좀 단순화해 보면 아마 이제 요걸만 위해서 새로 이제 그 지출돼야 되는 연간 예산이 1에서 2조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사이를 9개 정도 대학에게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신규인 거죠. 기존하고는 상관없는 그 정도가 일단 투입이 되고 그럼 그 돈으로 이제 뭘 하느냐? 뭐 특성화 문제는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를테면 교육 인력, 연구 인력,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지원, 뭐 기타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보통 대학에 돈이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허둥지둥 그냥 대충 쓰게 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딱 잡힐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 분야를 특성화해서 그 대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예. 그런 대학에 세계적인 스카를 모셔오고 학생들 전액 장학금을 예. 주고 그리고 뭐 사천 진주 지역에 있는 예. 우주 항공 단지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우주 항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 서울대 경남으로 가겠죠. 예. 경상대가 서울대 경남이 되는 거니까 예. 그쪽으로 가서 높은 어떤 수준 높은 지식을 배우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화라는 건 기본적인 대학의 방향인데요. 예전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이 사실은 듣보잡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대학이었어요. 예. 미국 내에서. 예. 근데 스탠퍼드가 하버드보다 한 250년 이후에 세워졌으니까 예. 늦게 출발한 대학들은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1950~60년대 특성화 분야를 정합니다. 그게 바로 전자공학과 예. 라디오공학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BT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스탠퍼드 모델이라는 건 특성화 분야를 한 2~3개 정하고 그걸 중심으로 대학을 초기에 발전시키면서 예. 다른 분야들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하긴 하지만 다른 분야들을 다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대학의 강점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뭐 UC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무선 통신,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UC 데이비스 같은 이제 대학들은 와인 제조학 이게 예. 이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와인 제조학, 와이너리를 경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UC 데이비스를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처럼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캘리포니아 대학들처럼 특성화를 한 다음에 그 원하는 분야의 학생들과 교수진들을 모집하고 또 대대적인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1차 년도가 약간 준비기적 성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대학이라는 게 대학에 계시니까 알지만 그 학부 교육 강화, 대학원 예. 교육 강화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글로벌 역량 강화 같은 건 기존의 대학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대학원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최근에 이제 논의도 많이 사회적으로 관심도 받는 거지만은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하고요. 국내적인 유관 분야의 최고의 교수들을 초빙하는 이런 분야도 있고, 예. 특별히 이제 학문 후속 세대를 말하자면 전액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고,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랩의 이런 그 관련 시설들을 연관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예. 저희들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하고 기존의 정부의 다른 정책도 좀 결합하면 좋겠다.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예. 위해서. 예. 예컨대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NRL이라고 그러는데 예. 국가 수준의 국가 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거점국립대하고 좀 연결한다든지 최소한 그 특성화 분야의 하나의 국가연구소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예. 과기정통부하고 협력한다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덧붙인다면 이게 단순히 이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연구 문제 그리고 이제 과기정통부도 올 수도 있고 복지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병원 10개 만들기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 유스크지가 2025년 세계 252병원을 발표했는데 한국 병원은 1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6개 병원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5 같은 병원에는 뭐 지방 환자가 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의료 격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병원 10개 만들기이기도 하니까 이게 단지 청년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노령층에게도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증 질환이라든지 암이 발생한다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지방에 있는 병원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교육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 보건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건 국가 전략이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부언해도 예,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약간 동심원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9개의 거점국립대 강화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예. 여기에 정부의 다른 정책들을 결합해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가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국가 연구교수 제도를 도입한다면 여기서부터 도입할 수, 이 특성화 예. 분야부터 도입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책 연구기관과의 연계 같은 거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AI 강국 100조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저기 어디입니까 카이스트의 김광호 교수인가 한 분이 예. 이 AI 강국을 만들려면 인재 양성이 주요하니까 거점국립대학에 AI 전문 단과대학 내지는 단과대학원을 하나씩 만들자. 예. 그러니까 요건 새 정부의 여러 공약 중에 다른 과학이 교육부의 예산 정책이 아니고요. 예. 과학기술정통부 이것도 이제 연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연관을 시키면서 저는 새 정부의 대표적인 정말 트레이드마크 브랜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또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병원 10개 만들기라든지 그러니까 거점국립대의 병원을 서울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하는 이건 이제 예.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정책하고도 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선생님도 주장하고 저희도 이제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10개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예. 뭐 10개가 아니더라도 5개 초광역 경제권 단위로 5개 실리콘밸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울로 많이 몰리는 부분이 주로 교육이잖아요. 애들 교육.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직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병원, 의료, 청년 직장 문제가 요 거점국립대학을 포함한 그 초광역 경제권 단위로 경쟁력을 갖는 자립적 단위로 이렇게 육성을 해내면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하는 망국적인 문제도 일정하게 해결하면서 지방 소멸을 좀 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의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연계시키냐. 근데 이제 제가 10년 동안 교육감을 해보면은 이게 부서가 나뉘어지고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는 순간 다 열심히 하되 다 따로 놉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고 과기정통부의 다른 정책, AI 투자 정책을 연관시키는 문제 1.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 지원 정책, 좀 산업 지원 정책들을 연관시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조계획처럼 가져가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통합이라고 할까? 예. 통합적 종합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예. 좋겠다. 그럼 이게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게 이제 교육과 연구 기능의 이제 새로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료는 되게 결합되기가 쉬운 편이니까 대학 병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산업 클러스터까지 이렇게 쭉 묶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광역권 생활 경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예. 만들어내면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이제 잘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결합력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까지 딱 결합이 되면 예. 이제 상당한 전환점이 네. 될 수도 있죠. 예. 그럼 이게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1, 2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타의 이제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까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라는 꿈과 기대는 생기는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R&D 한 방에 날아갔던 거가 이게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의 후속 세대들을 잘라버리는 일들을 만든 예.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트라우마를 남긴 게 이거 한동안 진행되다가 한 방에 그냥 이 물이 말라버리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냥 비용만 이제 앞으로 계속 잡아먹는 하마가 되고 여기서는 뭔가 스스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가 만들어질까봐 조심스러워지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렇게 기본법 내지 법의 수준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행정부의 정책 수준에서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있는데. 네네. 정말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서울대는 그냥 돈을 정부로부터 한 6,50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그건 어떤 꼬리표도 달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컬 대학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업비라 그러는데 예. 이거는 경쟁을 해서 따와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말고 서울대처럼 돈을 이렇게 거점국대에 주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걸 지원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드는 어떤 돈이 예산이 초기에는 한 1.5조 내지 2조라면 후기에 가면 한 3조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조를 투자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그렇죠. 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3조라는 게 큰 돈이냐?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32조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10%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의 0.5%만 쓰면 3조는 쉽게 진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법 개정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야 간의 이견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 공약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대학 정책의 하나로 공동학위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공동학위제는 사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조금 본궤도에 오를 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간에 공동학위제를 하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계적으로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공동학위제를 전면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도 부산대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이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것도 새 정부의 쇼업 아니냐. 약간 요렇게 이제 그 실질적인 정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학위를 똑같이 주자는 겁니다. 서울대 학위를 주자는 거죠. 그게 공동 학위제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초창기에 나왔던 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사실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영남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영남 지역에는 거점국대가 3개 있습니다.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는데 가장 호응도가 높은 지역이 부산, 대구, 영남 지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건 영남, 호남,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아젠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아까 이제 서울 사립대를
병목 현상의 구조 속에서 그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브랜드 이득을 얻은 측면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예, 예전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좀 이득을 얻었던 면이 있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정책이 추진됐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한테 줄 돈을 왜 쟤네들한테 주느냐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되겠느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식의 비판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OECD 기준으로 네. 고등교육 투자액이 우리는 GDP 대비 0.7%입니다. 네. 이거 OECD 평균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OECD 기준으로 하려면 7조를 늘려야 됩니다. 네.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7조 예산을 늘리고 그 반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쓰고. 국립대에 쓰고 그 반은 사립대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액수가 너무 적어요. OECD 거의 최하위입니다. 네. 사립대도 네. 이번 기회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뺏는 게 아니라 정액한 다음에 더 지원을 해주자는 정책이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또 이 계기를 마련해서 한국대학 전체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예. 그런 이제 대의가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사립대도 예. 수도권 사립대가 있고 유수한 서울 수도권 사립대가 있고 이제 지방 사립대가 있는데 네. 유수한 수도권 사립대는 뭐 상대적으로 낫죠. 오히려 이제 항변이 터져 나오는 데는 이제 주로 지역. 지방 사립대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방 사립대에게 갈 예산을 거점국립대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게 아니냐. 예. 요렇게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정당한 뭐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그 과거 정부 속에서 지방의 사립대가 주요하게 그 지원을 받는 정책이 라이즈라는 예. 정책이 있고 글로컬 정책입니다. 이 모두가 다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지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들어오면 3가지 지원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게 예산 조정을 하면 지방사립대가 재정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뭐 예컨대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스 지원 정책이 있거든요. 예. 이게 거의 뭐 한 2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거점국립대에게 집중 지원하고 유사한 액수의 만일에 2조 원이 서울대에 온다면 저는 충분히 재정적인 분배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방사립대의 그런 얘기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수렴하면서도 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돈의 규모를 이제 지역 자치단체장과의 그렇죠. 협의하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해결해내는 공모 형식으로, 이렇게 그런 하는 방식의 이제 지원 시스템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조 교육감님께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비판의 지점들은 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거점 국립대가 그 동안에도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데 예.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충분히 우려가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동안도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호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제 만일 여기서 실패한다면 저는 그냥 거점국립대의 변방화를 전제하고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어쨌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분야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동반 성장하는 예.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점국립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죠. 모든 다 학과들이 함께 다 나눠 먹는 식이고 그런 식이죠. 평균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한 데가 사실입니다. 예. 뭐 그 자체도 존중이 돼야 되지만 예. 뭐 예를 들면 1,000억이라는 예산이면 꽤 크기 때문에 중점적인 분야에 상당한 부분을 쓰고 나머지는 또 고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
또 하나는 이제 비판이 또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 체제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서울대 브랜드를 증폭시키냐? 예. 이런 말도 이제 사실 있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대 이 독과점 제도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말은 서울대 확산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예.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은 오히려 문제의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만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학벌 체제를 완화하고 지금 1개의 서울대가 아니라 10개의 서울대가 만들어지는 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학벌을 극복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그 비판도 뭐 당연히 긍정적인 비판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예. 우리가 이걸 이제 서울대 학위의 양적 완화라 그럽니다. 양쪽 하나요. 양적 완화. 서울대 학위라는 건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네. 상징 자본이라 그럽니다. 네. 이제 고급스러운 돈과 마찬가지죠. 네. 고급스러운 돈이 부족해지면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찍어내죠. 네. 양적 완화를 하죠. 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학위의 학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면 네. 서울대 학위를 0.5%가 아니라 네. 캘리포니아처럼 20%를 주면 돼요. 네. 그러면 학벌 체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서울대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징 자본 또는 서울대 학위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학벌을 그래요. 타파하려는 네. 시도입니다.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이렇게 되게 자잘하게 들어가면 다 알아내려고 할 거다. 막 이런,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왜 모교가 있고 분교가 있으면 이제 분교, 그러니까 같은 뭐 예를 들면 연세대다 고려대다 그랬을 때 이 분교와 본교 사이에 예. 이 차별성을 도입하고 막 알아내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과연 20%만큼 완화가 되는 방식으로 예.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그건 같아요. 도전적 쟁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대학을 서열 체제, 네. 그러니까 이걸 대학을 지휘 권력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휘 권력의 관점에서 계속 보니까 학벌 위주, 그 서열 위주로 보게 되는데 네. 대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휘 권력이 있고 창조 권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 경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 권력인데 이 대학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1810년에 베를린 대학이라는 네. 걸 만들면서 이게 대학이 지휘 권력에서 창조 권력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 1810년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다음 미국 대학들과 유럽 대학들이 다 지휘 권력에서 창조 권력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이거 지휘 권력으로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200년 전에 이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 창조 권력으로 되면 이 서열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를 나오면 거기도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죠. 여기서 네.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걸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체제에서는 뭐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이렇게 이제 서열이 되어 있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UCLA 들어가니까 더 힘들어요. 네. 사실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버클리보다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물론 서열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서열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 창조 권력이 된다면 예. 이런 서열 체제 또 어떤 서울대끼리의 어떤 서열을 알아내려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육감님께서 이제 평소 지론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게 서열에서 다양성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을 가지게 되면 좋은데 인지가 그렇게 안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길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이게 예.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는 시각도 이제 많이 바꿔야 되고. 예. 이제 그래서 이런 개혁의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예. 어떤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면 지방 소멸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저출생이라는 게 결국은 아이를 낳아봐야 이 과잉 경쟁을 감당할, 그다음에 아이에게 학대에 준하는 이 교육을 할
의욕이 없다, 의지도 네. 없다, 못하겠다는 거하고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부동산 병목, 교육 병목에 대해서 정당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고착되지 않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서울대 10개라는 의미에서 보면 양적 완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급 확대일 수도 있고 네. 네. 기존의 서울대를 중점으로 하는 유수 대학들의 독과점을 완화하는 것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나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이렇게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맞춰서 또 입시 제도가 바뀌는 것에 맞춰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정에 호응하고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이게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개혁이라고 하는 인식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핵심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 창조 권력으로서의 대학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기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넥스 실리콘밸리,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항저우가 뜨고 있습니다. 딥시크라는 회사를 이제 랑원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예. 중국 저장대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저장대는 세계 27위의 대학입니다. 서울대가 세계 86위의 대학입니다. 그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저장대를 잘 몰라요. 그 항저우의 융용 있죠. 융용이 뭐 IT, 로보틱스, 뭐 AI 이런 기업들인데 이 대학을 저장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세운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가 지식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는 좋은 대학이 있으면 세계적인 대학이 있으면 세계적인 기업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23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AI 칩을 만든다고. 근데 이제 텍사스의 그 테슬라라든지 삼성 반도체는 오스틴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오스틴이라는 도시는 인구 250만이고 텍사스 주의 다른 인구 많은 지역은 뭐 댈러스가 800만 명, 휴스턴이 700만 명입니다. 근데 인구로 따지면 뭐 테슬라나 삼성전자가 댈러스라든지 휴스턴에 가야 되는데 왜 오스틴에 갔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인구 얘기하니까. 근데 오스틴은 텍사스에서 가장 좋은 대학, 텍사스 대학 오스틴이 있습니다. 세계 45위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첫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기업을 끌어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교육개혁하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입시제도의 개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고 수능에서 다시 또 이제 학종이니 이런 수시 정신이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학부모들은 이런 입시제도의 개혁으로 교육개혁이 이제 거의 귀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시와 이제 대학 개혁이 이제 같이 가는 거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시는 관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꿔도 이 학벌 체제가 있는 한, 그렇죠. 대학 서열이 있는 한 누구나 다 상위의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혁과 함께 대학 학벌이라든가 대학 서열 완화 정책과 동시에 이제 요 입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입시 제도 개혁은 학부모만 고생해요. 입시 제도 바꾸면은 사교육이 바로 개입해 가지고 컨설팅 하면서 돈 벌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거와 함께 말하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수능이라든가 내신을 포함한 입시 제도를 바꿔내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좀 노력이 함께 가면 그래도 일정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제 지역의 대학 동반 성장 어떤 체제로 작동했으면 좋겠고 동반 성장의 계기로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거점 국립대가 실행 과정에서 예컨대 자기가 특성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대학원을 만들면 연합대학원을 만든다든지 지금 캘리포니아 모델을 좀 변형된 형태로라도
거점 국립대가 있고 지역에 국가 수준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학이 있거든요. 예. 목포대라든가 이런 그렇죠. 식의 강릉대라든가 이렇게 예. 대학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하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대학들도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주립대학하고 UC 대학하고가 학생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 학생 이동 통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일종의 한국형 캘리포니아 순환 학생 모델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실행 과정에서도 디테일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들. 예, 이게 디테일을 하려면 이제 사실 우선순위가 훨씬 중요한데 지금 주교감님은 그래도 이제는 대학 개혁을 우선순위로 먼저 좀 놓고 여기에 수반되는 이제 입시 개혁 같은 네. 것들이 가야 된다. 그리고 대학 개혁은 이제 동반 성장이 가능한 모형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일단은 좀 제가 하나 해주시는데. 첨부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2028년 대학 입시 제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대학 입시 제도 변경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 교육부가 물론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저도 국가교육위원회였는데 그때 2028 입시제도가 결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의 입시제도는 2032 내지는 2033년 입시제도가 되는 거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어쨌든 대학 서열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리면서 대학 입시 제도를 2032, 2033을 향해서 개혁하는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보수 측의 대학 입시 제도 개혁 방안과 진보 측의 입시 제도 개혁 방안이 거의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초등등 교육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접점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가 있겠다. 예. 요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우리 한국이 국가적 위기에 사실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국가 소멸에 처해져 있습니다. 뭐 크루츠 게작트라는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미 한국은 끝났다. 예.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이 끝났습니다. 우리 인구학이라는 분야는 우리 사회학의 하위 분과입니다. 그래서 인구학이 사회학이라는 사회학 분야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학자들도 정말 한국이 끝났다. 사회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 집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고 OECD 평균은 1.51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을 OECD 평균으로 줄인다면 합계 출산율이 0.4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1에서 1.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는 건 지식 경제의 엔진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만들므로써 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가 소멸에 처해 있는 한국의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까지의 관심과 대학을 보낼 애들이 없고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관심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거의 모든, 그러니까 너무나 감정적일 정도로 이제 몰입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해서 완전히 또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 밀도가 좀 낮은 이런 상태. 대학 가면 또 관심 끌고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 정책 영역에서 과연 이렇게 다양한 좀 입장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이제 마무리 발언 형식으로 해서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조 교육감님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위대한 성공의 산업화 역사를 쓴 나라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위대한 민주화의 성공의 역사를 쓴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늘을, 긍정적인 게 있지만 그늘을 배태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을 하니까
가족주의적 문화가 강한 속에서 이 가정의 늘어난 경제력을 몰빵하니까 교육이 거의 아동학대 수준으로 과잉 경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개혁해야 되는 면이고, 저는 민주화도 저희가 뭐 민주화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만은 민주화의 그늘도 있는 거죠. 예. 모두가 다 권리의식에 민감하다 보니까 권리에는 또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 추구 권리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익 추구 권리와 권리 간의 충돌이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개혁도, 대학 개혁도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지 작업을 새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고통도 따른다. 함께 이걸 해결해 가자. 우리 역사에서 또 다른 종류의 국가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방식에서 아마 바라보자. 김정우 교수님. 우리가 이런 기회는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벌 체제라는 게 100년 전에 시작되었으니까 100년 만에 단 한 번 온 기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학사를 바라보면 대학 체제라는 건 대통령의 권력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810년 베를린 대학이 대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고 권력자의 의지, 그러니까 프러시아 왕이 베를린 대학을 만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아젠다가 3년 전에 나왔는데 언론의 95%가 찬성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책이 나왔을 때 방송에서 가장 먼저 초대해 주신 분이 바로 정준희 교수님이셨어요. 그때 KBS 1라디오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 상황에서 정준희 교수님께서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년 반 동안 쌓여서 이게 대통령의 아젠다가 된 겁니다. 국민의 아젠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언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민적 지지겠죠. 이게 상당히 힘든 문제고 약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라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어요. 한국은 한 2040년경에 추락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모든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건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침몰하는 한국이라는 타이타닉호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변화란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차라리 어설프게 손대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바로 이 전형적으로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대립하는 견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요. 두 분 말씀처럼 이제는 뭔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진짜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라든가 부족함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좀 더 먼 거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준희 토론 좀 더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좀 더 날카로운 논의로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다 사회학이 사회학이네. 네, 그래도 제 교육관 모신 게 이제 교육계에서 괜히 왜 우리는 안 부르냐. 득담을 초반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탁월한 언론인 덕분에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걸 꼭 그 빼지 마시고 그때만 해도 그냥 좀 새로운 아이디어다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물을 타니까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 보면 정준희 교수님 덕분이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좀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 영향력 있잖아요. 한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영향력 최고의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실행 재단에서 과정에서 또 잘못돼가지고 또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잘해야죠. 뭐.
그리고 이게 또 언제나 다 빈틈은 있으니까 이게 디테일 잡아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솔직히 그렇죠. 다 안 될 것 같잖아요. 솔직히.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에 무조건 그러니까. 예. 그 카이스트 누가 세웠느냐 박정희가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교육부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육부에 주지 않고 과기부에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도 네. 뭐 과기원 소속이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렇지. 그렇게 돼 근데 밀어붙여야죠, 사실. 자,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